컴퓨터를 배우는 교실이지만 이곳엔 키보드보다 연필과 종이가 먼저입니다. 학생들은 숨도 쉬지 않은 채 0과 1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수는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틀리는 순간 능력이 아닌 충성심이 의심받는 곳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칠판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키보드로 시작된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고 몇몇 나라의 붉은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이 아니라 사이버 전사를 만드는 병영입니다. 그리고 이 교실에서 세계 1위 해커들이 탄생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100% 진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는 강을 건너고 진실은 철조망을 넘는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성적표에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만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 당 간부가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교수직 제안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받은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기관입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병이 24시간 교대로 서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사이버전 전사를 양성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김광수가 첫 출근한 날 학생들은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30분간 체조와 구령을 외치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교실에는 낡은 책상 20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군복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첫 수업은 암호학 이론이었습니다. 김광수는 칠판에 수식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은 공책에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베꼈습니다. 질문은 허락된 시간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실습 시간 학생들은 종이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는 교실 한쪽 구석에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번호표를 받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 명당 15분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에 쓴 코드를 키보드로 입력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류가 나면 다시 종이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벽에 기대어 코드를 검토합니다.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를 암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사회공학 수업에서는 인간 심리를 이용한 정보 수집을 배웁니다.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원리와 개념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녁 8시 학생들은 집체 학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의 교시와 혁명 역사를 2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김광수는 복도에서 한 학생이 졸다가 감독관에게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다음 날 그 학생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이 시스템이 국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무기라 믿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는 전사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를 매일 아침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 동지, 우리가 배우는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김광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교범대로 대답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종이 위에 코드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김광수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의문 하나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는 백공구 상무문화단속조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불법 영상물과 외국 서적을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증거실에 보관됩니다.
김광수는 증거 분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남한 드라마 모래시계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검열을 위해 재생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과 고층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김광수는 화면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시청했습니다. 다음 날 남한에서 출판된 기술 서적이 압수되어 왔습니다. 표지에는 OSE 운영체제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멀티태스킹 기술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김광수는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된 외국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먼지 쌓인 서가에는 낡은 기술 문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권의 국제 통계 자료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자동차 생산량 통계표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 1천만 대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자동차가 남한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반도체 수출액과 조선업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그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교육받은 내용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책을 덮고 서가에 도로 꽂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이 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여전히 충실한 교수로 행동했습니다. 단속 보고서도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래시계 속 거리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김광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저 선전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야간 순찰조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김광수는 숨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그의 세계에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도당 선전부의 한 간부가 김광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광수가 단속조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는 조용히 외국 영상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광수는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 간부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증거실에서 영상 테이프 몇 개를 몰래 빼냈습니다. 밤에 간부의 집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간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김광수는 빠르게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 후 보위부 요원들이 김광수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장 없이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검은색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은 창문이 없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김광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간부가 단속에 걸렸고 김광수를 공급자로 지목했습니다. 당 간부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김광수의 변명은 조사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이틀 밤낮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김광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분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교수직은 즉시 박탈되었습니다.
1년간 혁명화 노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광수는 평안남도의 한 협동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옥수수 밭을 메고 거름을 나르고 논에 물을 댔습니다. 점심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은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밤에는 농장 숙소의 나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1년이 지나고 김광수는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수직에 복직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학생들도 그의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 아무도 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김광수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체면이었습니다. 실수는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한번 찍힌 사람은 다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밤에 혼자 걸으며 김광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아직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광수에게 국경지역 강연 출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한 기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출장 허가증을 받아든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김광수는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장마당 근처에서 밀수꾼을 소개받았습니다. 브로커는 북한 돈 1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비병 2명에게 각각 5천 원씩 뇌물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광수는 몇 달간 모아둔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날짜와 장소를 짧게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강연을 마친 밤 김광수는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변 갈대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김광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뛰어.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광수는 갈대를 헤치고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압록강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거칠게 울려왔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다른 경비병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광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옷과 신발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습니다. 김광수는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팔다리를 마구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강물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물을 삼키며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한번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물보라가 그의 옆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김광수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강바닥의 돌을 짚었습니다. 물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늘기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온몸이 젖은 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에도 밀고자들이 있고 단속이 있다는 것.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것. 김광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광수는 중국을 거쳐 태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다음 날 국정원 조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출신, 학력, 직업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같은 질문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대답을 듣고 또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김광수의 손가락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는 종이를 조사관이 주시했습니다. 방 구석의 CCTV는 24시간 그를 촬영했습니다. 김광수는 자유의 땅에 왔지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난민 신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률,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과정을 배웠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좁은 기숙사 방을 썼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김광수는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부분 읽히지도 않고 버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발판을 조립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쏟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 지쳤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해커의 공격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농협은행 전산망이 마비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통신사 컴퓨터들이 동시에 먹통이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김광수는 화면에 나온 해킹 기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양에서 가르쳤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남한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육한 기술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광수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김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쪽에 서야 한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을 위해 써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광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는 탈북자 지원 단체의 IT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과 최신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제대로 다루는 법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USB 메모리는 북한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습니다. 강사는 데이터 암호화와 은닉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김광수는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인권 활동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USB에 남한 영상과 문서를 담아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김광수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USB 포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USB는 정품 포장지로 한 겹 한 겹 쌓여졌습니다. 바코드와 홀로그램 스티커가 정교하게 부착되었습니다. 진짜 제품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김광수는 USB 안에 영화, 드라마, 뉴스를 담았습니다. 나만의 일상, 자유로운 대화, 민주주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술적 원리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습니다. 완성된 USB들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중국 단둥으로 보내지는 물품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단둥에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북한 장마당에는 붉은 천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USB들이 수십 개씩 쌓여 팔렸습니다. 이 USB는 세관 검사 조사에서는 빈 USB로 나타나는 이른바 스텔스 USB라 불립니다. 주민들은 헐값에 USB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보려고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북한 선전 매체에서 김광수를 언급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출신, 탈북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김광수는 화면을 보며 예상했던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북한에 남은 그의 가족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장모는 매일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 김광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광수는 USB를 하나 더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킹 기술을 보낸 게 아니다. 진실을 보냈을 뿐이다. 작업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USB 하나하나가 국경을 넘어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믿었습니다. 김광수는 다음 상자를 열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손놀림은 더 빨라졌습니다. 2013년 3월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은행 전산망도 같은 시각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뉴스는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광수는 뉴스 화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 패턴이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양에서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특정 시간에 동시 실행되는 구조였습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을 파고드는 기법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교육을 실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부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키운 인재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국제 해킹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북한 팀이 차지했습니다. 김광수는 참가자 명단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팀 모두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광수의 제자였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종이에 코드를 쓰던 소년들이었습니다. 15분씩 컴퓨터를 나눠 쓰며 배우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김광수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하나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김광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USB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USB에 남한 드라마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혼자 봤지만 점점 더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USB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김광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USB 메시지를 해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일부는 제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김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제자가 체제의 도구로만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읽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실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김광수는 희미하지만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포장해야 할 USB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광수는 조용한 작업실에서 USB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손놀림은 이제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그는 포장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벽을 넘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김광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것은 그의 몸이었지만 진짜 국경을 넘은 것은 정보였습니다. USB 속 영상, 문서, 데이터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파일을 열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모래시계를 보며 충격받았던 그때처럼 누군가도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린 얼굴이 흑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체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고 진실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김광수는 사진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포장할 USB가 쌓여 있습니다. 각각의 USB에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장마당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광수는 작업을 멈추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모래시계였습니다. 익숙한 OST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광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속하려던 영상이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지금 북한 어딘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USB가 누군가의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광수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포장할 USB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펼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광수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진실은 철조망을 넘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국경도 감시도 두려움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USB 하나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언젠가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김광수는 오늘도 그 미래를 믿으며 일했습니다. 포장된 USB는 상자에 담겨 내일 출발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장마당을 거쳐 누군가의 손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세계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김광수는 마지막 USB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진실은 오늘도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강을 건너고 진실은 철조망을 넘는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